우주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지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금성과 화성 사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양계는 혜성과 얼음 덩어리들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구름 속 작은 점에 불과하죠. 이 구름은 태양계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마치 양파 껍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마저도 성간구름이라는 더 큰 우주 안개에 파묻혀 있고 은하수 오리온 나선팔의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생각은 환상이었고 인류는 광활한 우주 거미줄에 한 몰에 매달려 있을 뿐이거든요. 은하수만 해도 수백만 개 별들이 중심의 거대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블랙홀 크기는 10만 광이 넘어요. 시야를 더 넓히면 30개에서 50개 사이 작은 은하들이 모여 있는 우리 동네가 보이고 우리보다 2배나 큰 안드로메다 은하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죠. 수십억 년 후 두 은하는 충돌해서 산산조각 나고 그 잔해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이제부터 우주 구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멀리 보면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드러나고 그것조차 왜소하게 만드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거든요. 초은하단이란 은하들의 집단이 또다시 모여서 만든 거대한 무리예요. 마치 마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도시들이 모여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요. 거의 10억 광년에 달하는 은하 다리로 연결된 이곳에서 비로소 우주 거미줄이 모습을 드러내죠. 이 다리들뿐 아니라 초은하단들이 사슬처럼 이어져 있고 부티스 보이드처럼 거의 텅 빈 거대한 공간도 존재합니다. 이 공허한 영역은 지름이 3억 3천만 광년인데 겨우 60개 정도 은하만 발견됐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 가장자리까지 확대하면 태초부터 138억 년 동안 이동해온 빛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이 우주는 계속 팽창했기에 실제 거리는 한 방향으로 약 460억 광년이나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 우주는 지름 930억 광년의 공 모양이죠. 행성부터 태양계,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까지 모든 수준에서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한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주는 뜨겁고 밀도 높은 입자숲으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이토록 구조화되어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16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1502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파도바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당시 통솔이었던 천동설의 허점을 찾아냈죠. 고향 폴란드로 돌아가 의사로 일하면서도 우주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10년 후 혁명적인 이론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는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할 뿐이라는 내용이었죠. 이 위험한 발상은 과학과 철학, 종교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지지자들은 수십 년간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면 우주에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 원리이며 현대 우주론의 근간이죠. 핵심은 지구가 우주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즉 우주 어디서나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대 발견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CMB예요. 빅뱅 직후에 뜨거운 빛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희미한 전파인데 오래된 TV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소음 같은 거죠. 하늘 어느 방향을 보든 이 희미한 마이크로파를 감지할 수 있는데 우주 온도는 약 영하 270도로 어디서나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우주는 거대한 은하와 초은하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균일하다면서 동시에 구조가 존재한다는 모순입니다. 우주의 모든 거대 구조는 팽창과 중력이라는 두 상반된 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주는 세 단계 팽창을 거쳤는데 첫 번째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극심한 팽창을 보인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수십억 년간 적절한 속도로 팽창하며 식어가던 시기였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팽창이 다시 가속화됐습니다. 초기 폭발적 팽창은 인플라톤이라는 신비한 에너지 장이, 이후 가속 팽창은 암흑 에너지라 불리는 수수께끼 에너지가 일으킨다는 설이 있어요.
확실한 건 중력의 존재입니다. 초기 우주 일부가 약간 더 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고,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강해져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선순환이 일어났죠. 먼지와 가스가 별이 되고 별들이 뭉쳐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균일한 우주에서는 이 과정이 시작될 수 없거든요. 최초로 밀도가 높아진 영역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1989년 NASA는 코베 탐사선을 발사했어요.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리던 시점에 우주의 첫 아기 사진을 찍는 거였죠. 1992년 4월 24일 뉴욕타임스는 과학자들이 시간의 시작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베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미세한 온도 차이를 관측했는데 그 차이는 10만 분의 1에 불과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결과는 2006년 노벨상 2개를 받았죠. 이후 나사는 2001년 WMAP이라는 더 정밀한 위성을 발사했고, 유럽은 2009년 플랑크 위성을 발사해 초기 우주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뉴멕시코 산의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가 우주 지도 제작에 활약하고 있어요. 이 망원경은 특이한 방식으로 하늘 지도를 만드는데, 먼저 하늘 사진을 찍은 다음 각 별 위치에 정확히 구멍을 뚫은 알루민판을 만들죠. 그 구멍마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광섬유를 꽂아서 별빛을 분석하고 거리와 속도를 알아냅니다.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빨대로 각 별의 빛을 따로따로 빨아들여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00개 이상 판이 제작됐고,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 은하로 이뤄진 우리 초은하단 라니아케아를 규명했어요. 우리 은하에서 뻗어나온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센타우루스 초은하단과 연결되고, 그 너머에는 10억 광년 이상 뻗은 남극벽이라는 거대한 우주 구조물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슬론 거대벽이라는 또 다른 거대 구조물이 있고, 2021년에 발견된 거대 방주는 약 90억 광년 떨어져 있고 크기가 30억 광년에 달하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3.5%에 해당하는 이 규모는 우주에 대한 기존 가정을 뒤흔들 정도죠. 확대해서 보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물질들이 벽이나 덩어리를 이루고 그 사이에 커다란 빈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이 거대한 거미줄 구조는 대체 무엇일까요? 텅 빈 공간 속 미트볼 같을까요? 아니면 팬케이크 같을까요? 이 질문은 수십 년간 우주론 분야를 사로잡았고 노벨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련의 야코프 젤도비치가 모스크바에서 우주 구조를 고민할 때, 지구 반대편 프린스턴에서는 캐나다인 짐 피블스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피블스는 2019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와 미국 학파는 우주 물질이 저밀도 숲속 미트볼처럼 배열됐다고 믿었습니다. 물질이 서로 끌어당겨 대략 동그란 공 모양으로 뭉쳐진다는 거죠. 한편 젤도비치는 우주 밀도가 평평한 팬케이크처럼 배열돼 있고, 팬케이크가 겹치는 부분에서 은하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개발했어요. 냉전 시절 미국은 미트볼 모델을, 소련은 팬케이크 모델을 신봉했죠. 다행히 영국 천문학자 마틴 리스가 중개자 역할을 했고, 그의 제자였던 리처드 고트는 세 번째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젤도비치에게 영감받아 고트는 새 이론을 내놨어요. 우주는 스펀지와 같다는 거죠. 물질이 많은 영역과 텅 빈 영역이 서로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슬론 서베이 같은 새 지도가 공개되면서 관측된 구조는 미트볼도 팬케이크도 아닌 스펀지 모양이었어요. 약 10억 광년 지점에서 우주는 마침내 균질해지는데, 모든 곳에서 동일해지고 대규모 구조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에콰도르 적도에서 우주 배경 복사 온도를 측정하고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에서 측정하면 값이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각 지점에서 나온 빛이 도달하는데 약 140억 년 걸렸다는 건 두 지점 사이 거리가 280억 광년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주 나이는 고작 130억 년밖에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본 빛이 에콰도르에서 본 빛에 도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 빛이 같은 온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평선 문제라고 불리는 우주의 수수께끼예요. 따라서 이는 근본적 물리 난제를 제기하며 1980년대 앨런 거스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이론이 발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죠. 이 초기 우주가 풍선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현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 공간들이 과거엔 매우 가까웠을 수 있어요. 이 급팽창 이론이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주 팽창 속도가 빛보다 훨씬 빨라야 하는데, 우주 속도 제한은 우주 내 물질과 에너지에만 적용되고 공간 자체는 이 제한을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간접 증거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인플레이션 이론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죠. 급팽창을 겪은 우주는 균질하고 평평할 거고, 우리 우주는 실제로 그래요. 우주론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주 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를 계산하거나 기하학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두 실험 결과 모두 우리 우주가 휘지 않은 평평한 공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우리가 보는 우주를 거의 완벽한 균일성을 갖도록 만들었을까요?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초기 온도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뚜껑을 닫아 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공기를 모두 빼낸 다음 절대 0도까지 냉각하고 납으로 절연해요. 그 상자는 비어 있을까요? 아니요. 우주는 근본적으로 시끄러운 곳이거든요. 진정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자 안에 물질이 없어도 공간은 항상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플랑크 같은 물리학자들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우주의 본질적 잡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양자 세계의 희미한 떨림으로 나타나죠. 초창기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매우 작았는데, 아주 미세한 양자의 떨림이 에너지장 속에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며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주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엄청난 크기로 팽창했습니다. 26배 크기 팽창이라는 건 지름 1mm 모래알이 1억 광년 규모로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아요. 순식간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 미시적 상태에서 거대한 상태로 팽창했고, 이 급팽창은 진공의 양자 떨림을 증폭시켜 실제 밀도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로써 중력이 강력한 인력을 발휘해 질량을 모아 별과 은하, 초은하단을 형성하는 조건을 갖추게 됐죠. 이 밀도 차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양자 떨림의 첫 씨앗이었을 거고, 수백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은하 다리의 선조였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완료 후 계속 팽창하고 식었지만 여전히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어요. 은하 집단을 관찰하면 간단한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천문학자들이 이 분석을 수행할 때 예상과 다른 결과를 관찰합니다. 가까이 있는 은하들에 대한 하나의 봉우리와 약 5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에 대한 또 다른 봉우리를 관찰하는데, 이 과잉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리온 음향 진동, 즉 초기 우주를 흔든 거대한 소리 파동에 있습니다. 빅뱅 후 수십만 년간 우주는 전하를 띤 입자와 빛이 뒤섞인 뜨거운 바다였고, 빛은 직선으로 이동할 수 없었죠. 빛은 사방으로 튕겨다니며 산란됐고, 일부 영역에서는 음파가 방출됐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겠지만, 빛 입자들은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 압력은 일부 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죠. 마치 풍선을 누르면 공기가 밀려나가는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암흑 물질이 등장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에서 일반 물질보다 5배나 많으며 우주 중력의 약 85%를 차지해요. 별과 은하로 이뤄진 우주 그물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뼈대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이 그 주변을 따라다니는 형태죠. 은하 형성부터 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암흑 물질 특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암흑 물질이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암흑 물질이 중력으로는 잡아당기지만 빛이나 전자기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중앙에 물방울이 튀고 그 주변에 동심원 모양 잔물결이 생기죠. 수백만 개 조약돌을 약간씩 다른 시간에 던지면 물방울과 잔물결이 복잡하게 뒤섞인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우주 팽창 이후 상태였어요. 하지만 우주는 식어가고 있었고 3000 켈빈, 즉 섭씨 2700도 정도에 도달하자 양성자가 전자를 붙잡을 수 있게 되면서 투명한 상태로 변했죠. 우주가 투명해지는 순간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가면서 팽창하던 고리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물질을 운반하던 빛 입자들이 더 이상 물질과 결합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빛들은 직선으로 흩어졌고 소리 파동의 고리는 도달했던 거리에서 멈춰버렸는데 그 거리는 약 5억 광년으로 은하간 거리 그래프에서 두 번째 봉우리가 나타나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죠. 암흑 물질은 우주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지만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감지되지 않았어요. 1933년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한 은하계에서 별들의 속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별을 세어 질량을 더한 결과는 은하들의 속도를 관찰해 계산했을 때보다 10배나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죠. 30년 후 선구적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나선 은하에 주목해 별들의 운동을 예측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선 은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도 중심부에 있는 별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태양계와 달리 말이죠. 태양계에서는 수성이 빠르게 돌고 명왕성은 느리게 도는데 은하에서는 중심이나 가장자리나 속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루빈은 이를 명확히 밝혔어요. 나선 은하 대부분 별들이 중심부에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별들이 은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과 별은 우주 전체 물질의 15%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은 무겁지만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 입자들은 빛을 내지 않으며 오직 중력으로만 우리와 상호작용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암흑 물질 후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최대 15배 더 멀리 뻗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해요. 스위스 대형 강입자 가속기나 남극 대륙 등에서 이 입자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초기 우주를 흔든 소리 파동의 메아리와 은하 속도, 그리고 우주 전체에 걸쳐 구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군집 패턴까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물질은 그저 작은 역할에 불과해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이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죠. 미미한 양자 떨림부터 은하를 왜소하게 만드는 소리 파동,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암흑 물질의 물결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 거미줄 같은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거든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훨씬 더 멀리까지 확대해보면 우리 주변 모든 은하들은 우주의 같은 지점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연구한 결과 우리는 초당 약 1000km 속도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한 지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는데 이 지점을 거대 끌어당김점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곳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 관측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우리 은하 중심부의 성간 먼지로 시야가 가려진 회피 영역, 즉 보기 어려운 구역을 통해 관측해야 했거든요. X선을 이용하면 이 영역을 투과해 볼 수 있었고 이 방법을 통해 노르마 은하단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거대 인력체 자체가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더 큰 질량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초은하단이 존재했어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셔플리 초은하단은 거의 10,000개의 은하수 질량에 달하는 거대한 별의 덩어리죠. 2017년 연구진은
쌍극자 반발체라는 또 다른 요소를 제안했는데, 이는 셰플리 초운하단과 거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마치 밀어내는 힘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 밝혀진 오랜 미스터리 중 하나는 우리 우주 균질성 가정과 관련된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4개나 8개 영역으로 나누면 오른쪽 위 부분이 왼쪽 아래 부분보다 평균적으로 더 뜨거워요. 이 온도 차이를 잇는 선의 각도가 우리 태양계 평면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죠. 이는 너무나 기이한 결과라서 천문학자들은 이를 악의 축이라 명명했습니다. 왜 우주 배경이 우리 태양계와 정렬돼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대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물론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우주의 구조가 존재하려면 먼저 우주가 시작돼야 하므로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을까요? 한 가설은 원시 우주에 밀도 높은 진공 에너지의 소용돌이치는 바다가 존재했고 무언가가 인플레이션 거품을 일으켜 그게 우주로 성장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주 배경 복사 반대편에 또 다른 우주가 형성돼 우리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에 대한 증거는 매우 희박하지만 작은 증거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만 발견해도 과학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죠. 라니아케아 처녀자리 초은하단과 국부 은하군, 은하수완, 오리온 나선팔, 태양계와 지구 등 모든 규모에는 구조와 질서가 존재해요. 이 구조는 단순한 원리, 즉 암흑물질이 지배하는 중력과 암흑에너지에 의해 추진되는 팽창에 의해 지배되죠. 코페르니쿠스와 츠비키, 루빈과 젤도비치, 피블스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비밀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의 축, 거대 끌어당김점, 암흑물질의 정체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하죠. 어쩌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차세대 입자 가속기가 결정적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500년 전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혁명은 이미 시작됐을지 모릅니다.